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현 선물 수급 추이, 연초 이후로부터 수급 추이, 코스피, 코스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S&P, 나스닥 등등등등 뭐 차트들 좀 보기에 앞서서 먼저 일단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드갭이라는 밸류에이션 지표로 이제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통화량 지표 M2 데이터를 통해서 S&P 대비해서 이제 나스닥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대비해서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지금 증시가 어느 정도 고평가인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뭐 중국 쪽 데이터 어제 보긴 했었지만 뭐 계속해서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국 쪽 M1, M2 통화량 지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전년 수출액, 전년 동기 비남, ISM, 비제조업 지수 뭐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일간 한국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 대비해서 위험 선호 구간인지 회피 구간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관련해서 코스피, 뭐 코스닥, S&P, 나스닥, 그 다음에 이제 뭐 필라델피아, 니케이, 유로스톡스 등등등등 미국채 10년까지 데이터들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뭐 키스코 홀딩스,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게 또 이제 뭐 키움증권, 그리고 이제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오늘 그냥 제가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오늘 좀 레버리지를 아니 레버리지가 아니라 좀 해외 쪽 선물을 좀 산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냥 현대해상하고 우리 금융지주도 그냥 오늘 매입을 해버렸습니다. 어차피 뭐 길게는 좀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매수를 그냥 다시 해버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현대해상이랑 뭐 DB손해보험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이다 보니까 현대차, 셀트리온, GS, NC소프트, 게임스톱 종목들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몸은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이제 몸이 아니라 제가 목요일 날은 좀 회사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마 좀 업로드를 못할 것 같고요. 수요일은 아직 확정은 아닌데 좀 갑자기 개인적인 일정이 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좀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못 올리면은 지금 이게 그 커뮤니티? 유튜브의 커뮤니티라는 게 이제 원래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어야 활성화가 됐었는데, 이번 그젠가요? 그때부터 이제 500명 이하로 500명 이상으로 되면서 이제 커뮤니티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이제 뭐 거기에 좀 약간 공지사항 올릴 수 있는 것 같던데, 만약에 혹시 방송 못 하게 되면 좀 공지사항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일정 때문에 일단 못 할 것 같고요. 수요일 날은 이제 좀 약간 미정이어서 이제 내일이죠. 좀 약간 못하게 되면 좀 미리 공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한 0.7%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1.1%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일단 요 검은 색깔이 코스피 200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프로그램 순 매수 구간인데, 뭐 오늘은 계속해서 프로그램 순 매수 좀 들어오면서 좀 코스피 이제 상승을 좀 이끌었었고요.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뭐 거의 한 2,78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 코스피 외국인이 한 1,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은 한 1,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은 한 3,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한 1,5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430억 정도 매수, 43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96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600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한 75억 정도 매도, 외국인이 한 12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조 8조 정도, 1.8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은 한 1.9조 정도 매도 중입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한 2천억 정도 매수 중이고,
개인은 좀 매도 중이고요. 기관은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좀 현물 많이 매도하던 거를 조금 매수폭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역으로 이제 선물 사던 거를 줄이면서 기관은 그냥 계속 거의 해지하는 포지션 정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초 1호부터는 개인이 여전히 73조 정도 매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급은 상당히 저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여전히 일단 중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코스닥도 뭐 사실 특별하게 거의 다른 건 없어서, 뭐 단기적으로는 살짝 다르긴 하지만 거의 중기 추세는 다른 게 없어서 뭐 설명은 차트만 보여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한 연초 1호부터 12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그 다음 차트는 조금 이따 살펴보고, 일단 뭐 밸류에이션 지표부터 살펴보면은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겁니다. 일드갭이라고 보통 하고요. 그냥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증시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여전히 낮은 레벨이다. 금리가 올라간 부분 때문에 더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일단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뭐 엑셀이 조금 걸리는데 조금 있다 이제 풀렸네요. 이제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 일단 막 그렇게 엄청 낮은 건 아니긴 합니다. 사실 엄청 낮은 건 아닌데, 일단 뭐 양적 완화의 영향도 있고, 일단 뭐 제가 낮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일단 ROE나 이 성장률을 생각보다 되게 높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제 과거 데이터들에 비해서 일단 뭐 그 부분에 일단 영향이 일단 가장 크고, 일단 지금 뭐 양적 완화의 영향도 있는데 이제 결국 이제 계속해서 예전에 이제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돈이 풀면은 인플레이션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좀 영상 말미에 왜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지 이제 뭐 자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018년 정도 부근까지 이제 내려와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전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P랑 뭐 코스피랑 같이 돼 있는 거 일드갭 봤을 때는 원래 좀 같이 흘러가다가 좀 이격이 2018년 중반부터 있는데, 이제 슬슬 이때부터 이제 미중 노이즈가 좀 나올 때였거든요. 일단 계속 좀 미국이 그래도 고평가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좀 더 받고 있는 것은, 일단 뭐 이제 패권 전쟁 할 때 항상 좀 1위국이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뭐 좀 어쩔 수 없는 영향이고요. 항상 뭐 미일 전쟁 때도 그렇고 뭐 계속 좀 그런 부분은 있는데, 결국 이제 미일 전쟁 끝날 때도 미국이 이제 결국 블랙 먼데이를 맞았듯이 결국 이번에도 좀 미중 전쟁 끝이 날 정도 무렵에는 중국 쪽보다도 오히려 이제 미국 쪽이 생각보다 하락이 가파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조금 더 하락은 가파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냥 이제 시간이 오늘은 좀 제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이왕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좀 장기 파동도 오늘은 좀 차트로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랑 S&P 이제 할인율인데, 이제 이거는 차감한 게 아니라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나누십니다.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하고요.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형입니다. 상대적으로 1갭보다는 좀 금리에 조금 민감하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죠. 이제 좀 금리가 워낙 많이 좀 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제 중기적으로는 더 튄다고는 봅니다만, 그 부분의 영향 때문에 조금 이제 더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구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은, 합산 신용장구 같은 경우에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일단 뭐 15일부터 살짝 반등했는데, 이제 2021년 10월 18일까지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한 2천억 정도 상승을 하면서 23조 2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뭐 여전히 좀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우려할 만한 레벨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신용장고 나누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좀 조정을 보이고 있어서 좀 살짝은 늘긴 했습니다만 저는 좀 위험해 보인다. 결국 중기적으로는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신용장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 이렇게 빠질 때가 항상 리스크가 있을 때거든요. 왜냐면 돈이 더 이상 못 풀린다는 겁니다. 신용장고가.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중기적으로는 사실 증시는 다 좀 좋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를 M2로 이제 통화량 지표인 M2로 나눈 지표고요. 이건 이제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닷컴버블 이후로 최고치 수준에서 빠지고 있어서 여기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S&P가 아니라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8년 고점 부근에서 똑같이 이제 빠지고 있어서 이게 추세라는 게 한번 빠지면 이게 훅 빠지거든요. 이게 찔끔 빠지는 것보다는 그냥 빠질 때 그냥 쭉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중기적으로는 전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국 쪽 M1 나누기 M2 이 파랑 색깔 선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M1 나누기 M2는 낮을수록 유동성이 없다는 말이고 높을수록 그냥 유동성이 많다는 말입니다. 15년 가장 낮았었죠. 2015년 중국이 그때 중국 증시 상해종합 항생다 둘 다 이제 급락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지금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항생은 이미 빠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상해나 항생은 좀 더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M1 나누기 M2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 보시면 가장 낮을 때가 IMF 때였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관련해서 밸류에이션 지표 보면은 이제 한국 수출액 전년 동기비나 미국 제조업 지수, 미국 ISM 비제조업 지수 모두 다 이제 일단 고점은 쳤다라고는 증감률로는 이제 고점을 쳤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절대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수출액도 이제 조금 더 올라오는 모습은 보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뭐 모멘텀 자체는 이제 거의 좀 이제 끝물에 다다르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경기가 아예 꺾인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생각보다 이제 경기 자체는 계속 강한데 그냥 과거에 이제 그 강하던 정도보단 조금 약한 정도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사실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제 YOY 전년 동기 대비 비가 이제 꺾이는 거지. 그냥 예를 들면 이거죠. 그냥 성적이 30점에서 뭐 70점까지 올라가면 엄청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두 배도 더 올라간 거죠. 근데 이제 70점에서 사실 80점까지 올라가는 것도 되게 잘 올라가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30에서 60까지 올라간 건 이미 이제 이 YOY 피크 칠 때 전년 이제 2020년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로 올라간 거는 다 이제 끝이 났고 지금은 이제 좀 좋아진 상태에서 괜찮은 상황에서 조금 더 좋아진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퍼센트로는 좀 덜 좋아 보인다. 뭐 딱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제 자체는 저는 뭐 그냥 계속 양호하게는 보고 있고요. 이제 왜 경제는 양호한데 좀 증시는 부정적으로 보는지는 이제 조금 있다. 이제 그건 이제 말미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고요. 이 빨간 색깔은 뭐 수출액 자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이죠. 일간 데이터는. 근데 이제 시가총액을 일간 데이터 수출액으로 나눴을 때 이제 좀 과거 고점들을 치고 이미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이제 항상 이제 빠지는 거든 올라가는 거든 추세기 때문에 추세가 이미 내려와서 뭐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이제 슬슬 있어 보인다. 수출액 대비로도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 이제 GDP 대비로 봤을 때도 과거 고점들 이미 넘어가 있는 상태죠. S&P도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좀 빠지고 있는 영역이라 뭐 저는 사실 중기적으로는 여기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봤을 때 일단 장기 추세인 200 이동평균선 아직까지는 넘진 않아서 아직까지는 장기 추세는 아직은 위험 선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기 추세인 이제 120 이동평균선은 소폭 넘었다가 또 재차 하회는 해서 아직까지 중기 추세도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 추세도 50 이동평균선 아직 넘진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이제 오늘은 뭐 코스피 그냥 200으로 이제 코스피 말고 코스피 200으로 뭐 장기 파동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이제 파동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그냥 볼륨점이나 하단은 좀 없애버리고요. 이제 새로운 파동이 이제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닷컴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버블 하락이 이제 2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엘리어트 파동상 이제 큰 3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랑 이게 좀 지루했던 조정 상세가 이게 이제 삼각형이라는 4파가 이제 삼각형이 많이 나오거든요. 4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이제 1, 2, 3, 4, 5가 큰 1파로 이제 완성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해서 A, B, C로 이제 큰 이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올라갔던 파동이 이제 아마도 저는 3의 1파라고 생각은 하고요. 이제 3의 이제 작은 1파인 거죠. 이제 3파가 이렇게 끝이 난 건 아니고 3파 이제 1파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의 1파가 나오고 저는 이제 지금이 3의 2파의 진행 중이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뭐 채널링을 하더라도 이제 여기 저점하고 여기 저점을 그어서 정확하게 좀 그어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해서 여기 이제 고점에 올려봤을 때도 뭐 거의 채널 닿는 데서 사실 조정이 있었죠. 그래서 뭐 채널 자체는 유효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MACD나 RSI 뭐 다 사실 매도 시그널 나타나서 중기 추세는 사실 저는 아직은 더 하락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파동을 살펴보면은 일봉상으로 이제 여기부터 3-1파의 시작인 거죠. 3-1파는 여기가 1파, 2파, 3파, 4파, 여기도 이제 4파가 삼각형이 나왔던 거죠. 4파, 5파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정확하게 그어보죠.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여기도 뭐 채널이 다인 걸 봤을 때는 채널은 유효했던 것 같고요. 결국에 뭐 1차적으로 이제 매도를 할 때 이제 이 2파랑 4파를 좀 더 길게 그어보죠. 여기까지. 1차적으로는 여기서 일단 매도를 했을 수 있을 것 같고 2차적으로 뭐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 채널이 깨질 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파 고점을 치고 나서 그럼 여기가 이제 지금은 A파 떨어지는 A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이제 떨어지는 파동의 조정 파동인 B파 그 다음에 지금 이제 C파는 저는 끝이 났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C파 같은 경우 여기 1, 2, 3, 4, 5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여기서 5파랑 B파 그어가지고 이제 C파 저점을 추정해 본다라고 했으면은 이제 여기도 채널링을 해보면 여기도 이제 저점 다인 걸 봐서 여기도 채널은 유효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를 이제 내려가서 결국 C는 여기서 완성이 됐던 것 같고 다시 이제 여기 C를 또 이 채널을 또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C파는 끝이 났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ABC가 끝났으니까 뭐 정말 낙관적으로 본다면 그냥 이게 이제 하락 파동의 끝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고요. 실제로 그냥 여기 파동이 그냥 뭐 새로운 파동이다라고 해도 뭐 사실 크게 무리는 없긴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올라왔던 좀 상승폭에 비해서 뭐 저는 좀 하락폭이 너무 작진 않나. 물론 이제 조정폭 자체는 긴 건 맞는데 좀 하락폭 자체가 너무 짧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미국 쪽 파동이랑 같이 봤을 때는 뭐 전 사실 더 빠져야 된다라고는 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 A, B, C 자체가 이제 큰 A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A, B, C로 이렇게 B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B파라고 친다고 하면은 이 B파는 아마도 406이나 422 정도 38%를 되돌리거나 61.8%를 되돌려서 둘 중에 하나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 11월 초 정도까지 끝이 나지 않을까. 이 정도 선에서 저는 이제 B파 상승은 끝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A파 자체가 플랫 파동이라고 이렇게 플랫 파동이었기 때문에 거의 전 고점까지 가는 플랫 파동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지그재그로 이제 406까지 가냐, 422까지 가냐의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거는 이제 파라볼릭도 매수 시그널 돌아오고 있고 9일 프랭스팬 호전된 부분이 있고 전환선도 일단 호전된 부분은 있습니다. 뭐 코스피 자체는 뭐 저는 뭐 한 406에서 422까지는 좀 갈 수 있다 라고는 보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분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저는 이제 슬슬 약간 이제 이게 그냥 일봉으로 봤을 때 이제 결국 A의 A파 정도는 이제 여기가 이제 B일 텐데 B 같은 게 이제 A, B, C로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제
B의 A, B, C가 됐든 간에 아니면 이제 이게 A, B, C 그 다음에 이제 B, C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슬슬 이제 B 정도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뭐 어제부터 계속 좀 저는 좀 해지는 어제가 한 70% 정도 일단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엔 전 나스닥 일단 지금 조금 전에 일단 나스닥 선물을 좀 매도를 해놨습니다. 일단 이 부분 뭐 나스닥 할 때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S&P랑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파동을 매기기가 여긴 좀 애매하긴 하고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결국 이 정도 반등이 있었으면은 뭐 저는 머지않아 여긴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근데 이제 물론 여기 좀 저항선을 잘 깬 건 좋기는 한데 저는 일단 뭐 전고점은 좀 못 넘지 않을까라고는 지금은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뭐 저는 좀 코스닥은 좀 손해 안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일단 물론 코스닥은 제가 파동을 매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뭐 넘어가도 뭐 딱히 뭐 이상할 건 아니겠죠. 왜냐면 딱 파동을 매겼을 때랑 아닌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지금 증시는 좀 중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진 않긴 합니다. 여기는 꽤나 지금 반등 파동이 크게 와가지고 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사실 차트가 다르지 않아서 뭐 코스피 200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코스닥 150도 오늘은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보시면은 뭐 S&P도 결국 그냥 장기 파동으로 오늘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뭐 긴 장기 파동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좀 나오진 않는데 정말 이제 1900 제가 기억하기로 1930년도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좀 매일매일 자주 과거 파동을 보진 않으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거의 1920년, 30년 그때부터 이루어진 파동이 여기 2000년까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긴 파동, 정말 한 70년, 6, 70년짜리 이제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제 경제학이나 경영학과 과목이 이제 많이 나오는 파동입니다. 뭐 기침 파동, 뭐 콘트라티에프 파동, 이제 콘트라티에프 파동이 가장 긴 파동이죠. 한 60년 정도 되는 파동이 하나 끝이 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큰 A파 닷컴 버블이 오고요. 그 다음 B파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하고, C파로 이제 큰 C파까지 나오면서 이 70년 사이클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환영하듯이 이때부터 이제 양적 완화의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사실 양적 완화의 전의 경제와 양적 완화의 후의 경제는 이제 경제를 읽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 사실 양적 완화 이전의 경제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 필요가 없어진 거고요. 사실 통화 정책에 관련해서는 양적 완화 이후로는 이제 사실 그 통화 정책이 매우 매우 경제에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이론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증시가 올라갔던 것도 뭐 경제가 좋았다기보단 실제로 통화 완화 정책 때문에 올라갔던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는 게 물론 완벽하게는 할 수 없을 수 있겠지만 상당 부분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경제가 좋아지는데 왜 조금 증시는 떨어질 수 있는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랑 같이 좀 말미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미 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ABC가 끝이 났고 큰 파동이 하나가 이제 끝이 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3파. 여기 이제 또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죠. 그래서 4파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을 전 좀 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2파랑 그럼 4파 저점을 그어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3파 고점을 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아직까지 뭐 하회 하려면 뭐 워낙 많이 남아서 뭐 아직까지 딱 뭐 하락 추세가 시작이다 라고 하기는 뭐 지금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좀 심증적으로 좀 파동을 카운팅 해봤을 때 이 파동을 카운팅 해봤을 때는 좀 파 고점에 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MACD도 이제 드디어 매도 시그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ABC가 좀 크게 빠질 수 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 서학개미라고 미국 증시를 많이 사시는 게 사실 2009년부터 뭐 빠지지가 않았죠. 사실 한 번도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빠진 적은 없습니다. 하락은 좀 한 적 있어도 워낙 단기 반등을 잘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에 한 번도 빠졌다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거든요. 미국 주식은. 뭐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주식이 더 괜찮은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많이 그렇게 사시고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저는 이제 펀더멘털 상으로도 그렇고 파동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미중 무역 분쟁도 저는 슬슬 끝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미국 쪽이 저는 더 슬슬 위험해 보인다 라는 생각입니다. 점점 뭐 지금 딱 바로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점점 좀 위험한 영역으로 가고 있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 5파인 거죠. 이제 5파의 1파가 코로나 유로 여기고 2파, 3파, 4파, 그 다음 이제 5파 고점을 여기서 저는 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왔던 게 이제 여기가 A파, B파, C파로 A파가 나오고 A파, B파, C파로 저는 이제 B파도 거의 다 완성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나스닥 선물 매도를 좀 일부 했었고요. 나스닥 선물을 좀 일부 매도하다 보니까 이제 좀 또 너무 쇼 포지션을 크게 가져가기도 좀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었잖아요. 제가 레버리지를 좀 껐었기 때문에 이제 그 돈으로 그냥 우리금융주주랑 오늘 뭐 현대해상은 좀 매수를 그냥 해놨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여기가 A, B, C로 이제 1, 2, 3, C는 1, 2, 3, 4, 5로 빠질 거거든요. 못해도 이제 여기 이제 하락분만큼 빠질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낙폭만큼. 그 낙폭만큼 빠지니까 뭐 대충 한 이 정도까지는 빠지겠죠? 대충.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건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틀릴 수도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냥 전고점이 이제 넘어가면 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부터 뭐 S&P로 치면 약 60포인트죠? 60포인트 그냥 넘어가면 제가 틀려서 그냥 손절하면 될 것 같고요. 안 넘어가면 저는 좀 빠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는 좀 빠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라고는 일단 뭐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상황이고 뭐 추세선으로 봤을 땐 근데 뭐 저한선 기준선 상회하고 이제 구름대 넘어서고 9일 26일 프랭크스팬 뭐 다 호전돼서 뭐 사실 추세상은 전혀 일단 문제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추세상은 뭐 크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뭐 저한선 기준선 호전될 상황이고 구름대 이제 곧 있으면 넘어갈 수 있고 26일 프랭스팬도 곧 호전될 수 있어서 뭐 저는 뭐 추세상은 문제가 없지만 그냥 파동상 뭐 나스닥 같은 경우를 제가 지금 선물 매도를 해놨으니까 살펴보면은 120분 봉상 이제 여기가 A, B, C, A 그 다음 B 1 2, 3, 4, 5로 이제 C 해서 A가 끝이 났다라고 보고요. 여기까지 A파, B파,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파로 이제 5파도 거의 다 왔다라고 봅니다. 뭐 제 예상이 맞다면 이제 오늘 아마 증시가 좀 빠져야 되리라 생각은 하고요. 뭐 틀리다고 하면은 전고점을 넘어가면 깔끔하게 미련 없이 손절을 해야 되겠다. 이제 나스닥은 좀 아직 못 올라왔으니까 못해도 S&P가 전고점을 깨버린다라고 하면은 깔끔하게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는 이제 비파가 맞다고 하면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요. 뭐 오늘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증시가 올라간 영향 때문에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뭐 살짝 올라갔다가 뭐 저는 이제 코스피는 좀 더 올라간다고 봐서 결국에는 좀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저는 이게 그냥 B파 정도지 않을까 A, B 정도지 않을까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조금 하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뭐 추세 자체도 뭐 일단 여기도 기준선을 넘어가긴 했지만 26일도 아직까지는 뭐 역전되어 있는 모양새고요.
니케이도 저 같은 경우 여기 1, 2, 3, 4, 5 빠지고 나서 이 파든 B 파든 정도지 않을까.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A, B, C, A파 끝나고 B파 나오고 C지 않을까. 근데 항상 말하지만 너무 본인의 의견에 약간 이렇게 과잉 맹신을 할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아닐 것 같다라고 하면 손절은 좀 빠르게 깔끔하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이제 질질 끌고 맞을 거야 하면서 굳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다 날릴 필요는 없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저는 뭐 굳이 이제 뭐 이제 제가 이견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지 않나, 뭐 굳이 딱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뭐 딱 그거긴 합니다. 이제 막 그런 거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제가 이제 6월 25일 날 한 439 정도 딱 이때 해지를 했었는데, 제가 이 해지를 할 당시에 뭐 사실 제 지인들한테 생각보다 많이 그냥 그걸 했었어요. 해지를 해라. 이제 좀 뭔가 이제 느낌이 싸하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여기가 5파 고점일지 여기가 5파 고점일지 약간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딱 고점이다라고 말을 하진 못했지만 이제 좀 약간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뭐 제 주변에 이제 이쪽 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금융 쪽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했는데도 뭐 사람이 이제 심리라는 게 올라갈 때 사실 생각보다 좀 이게 의견을 바꾸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해지야 뭐 이때 할 수 있다 치지만 사실 매도를 한다고 치면은 전 이미 추세가 꺾이는 이 구름대가 깨질 때 하는 게 더 맞다라고 보거든요. 저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더 잘했다곤 하지만 이제 추세 매매로 본다고 쳤을 때는 이제 구름대를 완벽하게 하회하는 이날부터 이제 해지를 해도 사실 늦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때나 이때나 뭐 사실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 이때도 똑같았겠죠. 사람들이 이제 이때는 생각보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실제로 개인 매수세가 이때 오히려 더 강했거든요. 내려갈 때. 왜냐면은 이제 더 올라갈 거야. 왜냐면 잘 올라왔으니까. 과거에 잘 올라왔으니까 이제 뭐 더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조금 빠지더라도 더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막 거의 바닥 근처 오면은 슬슬 좀 무서워져서 매수를 오히려 역으로 못 합니다. 이제 이렇게 왔을 때는 좀 약간 무서운데? 뭐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때부터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이 정도 때부터 되게 이제 막 경기 침체, 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이제 개미들 어떡하냐, 뭐 동학개미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역으로 또 이렇게 또 좀 깔짝 올라가면은 이제 또 다시 이제 막 이제 다시 이제 막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다시 뭐 몇천을 간다. 이제 뭐 호황 업종은 무엇인가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뭐 파동 이론도 그렇고 이게 결국 심리긴 하거든요. 엘리어트 파동도 이게 원전에도 나와 있지만, 엘리어트가 이제 직접 쓴 원전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뭐 사실 저도 이제 근데 이제 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를 제가 이제 좀 디스하는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엘리어트 파동을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뭐 다른 누군가한테 들어도 그렇고, 이게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의 엘리어트 파동만 접하게 되시는 거거든요. 이건 어느 누구의 방송이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역으로 이제 그거를 더 좋게 개발을 해서 더 낫게 개발을 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정말 그 이론에 대해서 100이라고 쳤을 때 10밖에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게 진짜 10짜리인지 이제 이 사람이 100짜리를 이미 120으로 만들어 놨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는 좀 원전을 보시는 거를 일단 좀 갑자기 추천을 드리고요. 좀 좀 갑작스럽긴 한데, 그래서 엘리어트나 뭐 일목균형표나 대부분 뭐 볼린저 밴드, 이제 존 볼린저 쓰신 책이나 다 좀 원전으로, 그러니까 원전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뭐 꼭 영어로 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번역본 좀 이제 직접 쓴 거를 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좀 이렇게 옮겨 쓰는 것보다 저는 딱 그 원 저자가 쓴 거를 보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쓴 건 본인의 의견이 워낙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결국 사람들이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객관적인 게 필요하고요. 이게 파동이라는 게 제가
요즘 계속 그러지만 분명히 단점이 엄청 많습니다. 1, 2, 3, 4, 5를 어떻게 매기냐에 따라서 사실 보는 뷰가 완전히 달라지고요. 이 매기는 것 자체가 되게 자의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누가 보면 그냥 지나고 나면 다 맞지만 앞으로를 어떻게 맞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사람이 이걸 맞추는 게 틀릴 수도 있고 꼭 앞으로 맞추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맞추기도 어렵긴 하고요. 이제 맞추려면 하나하나를 다 보긴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스트레스도 많이 들고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감수하고 맞춘다라고 쳤을 때 이게 딱 정확하게 내가 여기가 고점이다라고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 2, 3까지 왔을 때 여기가 5파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4가 왔다가 이제 전고점이 넘어가면서 진짜 5가 된 걸 안 거예요. 남들은 여기가 이제 그냥 올라가는 파동이다 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미 이제 지난 것은 이때는 내가 여기가 5파인 거 아니야 라고 틀렸지만 이젠 1, 2, 3, 4, 5가 다 나온 게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여기서는 이제 5파가 끝이겠구나 라는 걸 남들보다는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에서만으로도 조금 매우 좀 유용한 정보가 되지 않나. 지금 상황도 뭐 저는 좀 더 올라갈 거라고는 봅니다. 중기적으로는 코스피도 일단 뭐 그렇게는 보여지고요.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지금 이제 반등하다 보니까 너무 다 갑자기 또 낙관적으로 저는 되는 것 같긴 한데, 물론 이제 코스피는 그 낙관적인 것 때문에 결국은 좀 올라가리라 일단 생각은 합니다. 근데 결국 그 낙관이 저는 좀 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유로스톡스까지 하다가 갑자기 이제 딴소리를 했는데, 뭐 항생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우리나라랑 가장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항생이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쪽 수출 영향이 크고 항생도 이제 중국 쪽 영향을 많이 받는 영향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이제 좀 그렇다, 두 증시가 좀 그렇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가 A, B, C로 빠지고 그 다음 이제 B 정도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C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뭐 상해 종합은 이제 이렇게 정도지 않을까. 이게 1, 2, 3이든 뭐 A, B, C든 좀 그 정도로 생각이 되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전 좀 실제로 고점이 상대적 고점이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진짜 고점이긴 한데 상대적 고점은 이제 볼린저 밴드를 넘었던 이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좀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추세로 봤을 때는, 근데 일단 또 추세 자체는 또 아직까지는 기준선 위고 26일 프랭스편 호전대에 있어서 언제든 이제 이 기준선에서 반등은 가능해서 이 기준선을 버티냐 안 버티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달러 원도 딱 기준선 부분까지 와 있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주냐 안 해주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WTI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모습이 났을 때 이제 조금 저는 이제 살짝 이제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골이 나오고 볼린저 밴드 거의 상단까지 갔다가 좀 빠져서 뭐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해 보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뭐 아직까지는 뭐 달러들보다는 조금 추세는 아직까지는 좋아 보인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움직임, 이제 오늘 장중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다. 미국장이 생각이 되고요. 금 같은 경우는 계속 횡보를 하는 게, 뭐 실질 금리가 아직까지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마이너스 1% 수준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제 테이퍼링 하면 실질 금리 0에서 한 1% 사이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올라간 다음에 그럼 이제 금이랑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은 빠지리라 보고요. 0에서 1% 이제 갈 때 그때부터 이제 금을 차곡차곡 잘 담아놔야 되지 않을까. 금이 생각보다 저는 좀 매우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한 2bp 정도, 이제 LBP가 0.01%인데 하락을 했었고, 뭐 좀 국채 금리는 저는 한 2% 정도까지는 좀 조정은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여긴 올라갔다고 보고요. 한 2% 정도까지는 좀 조정을 보일 수 있다. 최대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결국 결과적으로는 더 가리라 생각은 하지만 뭐 단기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레벨이다 생각은 들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일단 아직까지 여긴 1, 2, 3, 4, 5가 완성은 안 됐다 라고는 보기 때문에 미국은 좀 더 갈 수 있다. 오파상 저는 좀 전고점을 넘을 것 같다. 여전히 추세는 여기도 아직까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소폭 하락이 있었네요. 이제 오늘 소폭 하락이 있었고요. 실제로 장중에 좀 움직임이 좀 있긴 했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냥 구름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도 좋지도 않고, 근데 뭐 일단 아직까지는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곧 위든 미치든 튈 것 같습니다. 내일 여기서 횡보하면 이제 구름대 이탈을 하기 때문에 내일은 좀 올라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 21,000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한 67,000원까지 갈 수 있는 회사다 라는 생각입니다. 뭐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고 뭐 4분기는 더 좋을 것 같은 상황이고요. 실적 자체에는 문제가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뭐 역대급으로 가장 좋은 상황이지만 결국 여기도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거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 이제 오늘 그냥 보합 정도인데, 이제 뭐 여기는 매수했던 게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A파 낙폭 큰 만큼 B파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컨셉으로 좀 매수를 해놓고 좀 아직까지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금융지주도 결국 낙폭이 A파가 컸던 만큼 B파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조금 매수를 해놨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준선 부근에서 조금 저항을 보이긴 했고요. 뭐 아직은 그냥 좀 지켜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그냥 오늘 뭐 그냥 매수를 했습니다.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좀 차트 상으로는 좀 과매수 구간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이제 나스닥 좀 해지를 하기 위해서 좀 해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좀 매수를 했고요. 근데 사실 여기는 이제 결국은 전 좀 살 회사여서 뭐 그냥 매수를 했습니다. 뭐 좀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티고 가기에는 괜찮은 회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수를 했고, 일단 전환선 기준선 뭐 9일 26일 프랭스판 뭐 다 호전돼 있어서 다 추세는 좋은데 일단 볼륨 저변들 여기저기서 좀 이탈을 했죠. 이제 좀 쳤다가.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뭐 RSI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여기도 좀 장기 추세인 뭐 구주봉으로 봤을 때 MACD 매수 나오고 전환선 넘어서고 9일 프랭스팬 호전되고 한 걸 봤을 때 뭐 저는 중기적으로는 정말 이제 쭉쭉쭉쭉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뭐 DB 손보는 지금 당장은 이제 현대 이제 해상이 전 좀 낮다라고 보여져서 뭐 특별하게 뭐 좀 언급드릴 거 없는 이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지금 거의 18% 정도 되니까 뭐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PBR이나 퍼로 봐도 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레벨이다. 중기적으로는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금융지수도 오늘 매수했는데 뭐 그나마 다행히 매수하고 좀 잘 올라서 뭐 좀 다행이긴 한데, 근데 여기도 이제 좀 과매수 구간이긴 하고요. 좀 그래서 뭐 언제든 뭐 좀 여기도 빠질 수는 있어 보인다. 근데 이제 여기도 결국 장기 추세로 봤을 땐 이제 갓 사실 올라가고 있는 거여서 뭐 좀 중기적으로는 결국 더 간다 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이제 배당 수익률이 거의 7% 정도 되거든요. 현대해상이 한 5% 정도 되고, 뭐 두 회사다 뭐 배당 이제 배당 받을 날도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배당 확정될 날도. 뭐 사실 배당만 봤을 때도 충분히 좋은 회사다.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좀 조금 이따 이제 말미의 얘기들을 금리가 이제 전 좀 올라가리다 더 보는데 중기적으로 그 상황에서도 다 사실 둘 다 좋은 회사다. 그래서 뭐 좀 가장 지금 탑픽이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추세는 다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종목이 이제 화요일 종목이죠. 현대차부터 셀트리온, GS, NC소프트, 게임스톱 살펴보면, 현대차부터 살펴보면 현재 주가 한 21만원 정도 되고요. 연구 성장률 3%, 뭐 할인율 11.36, 뭐 캐펙스 1조 4조 2천억 정도,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저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있는 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뭐 수소나 전기차 관련돼서 아무래도 조금 프리미엄이 저는 좀 붙어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뭐 이제 림이라는 다른 밸류에이션 방식으로 했을 때는 그냥 적정하다라고 나와서 적정하거나 저는 좀 비싸거나 꽤 비싸거나 뭐 둘 중 하나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싼 편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뭐 낮은 편이죠, 사실. 그래서 뭐 저는 싸 보이진 않는다. 적어도 이제 싼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살펴보면은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그냥 이제 A파 다음에 뭐 B파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생각은 듭니다.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상회하고 있고 뭐 일단 여기 구름대 좀 막히고 있는데 뭐 좀 단기 조정 보였다가 결국은 좀 더 가리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저는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뭐 일단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 현재 주가 21만 8천원이고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했을 때 거의 여기도 이제 밸류션 부담은 저는 뭐 림으로 보나 FCF로 보나 둘 다 있어 보인다. 여기 이제 공교롭게도 둘 다 7만 1천원 정도 나오네요. 좀 어떻게 보나 밸류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근데 여기는 상대가치 평가로는 항상 고평가였어가지고 거의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2017년 이후로는 그래도 싼 영역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좀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낙폭이 워낙 커서 이제 물론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1, 2, 3, 4, 5일 것 같긴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다가 B는 좀 더 있지 않을까. 여기가 A, B, C 이렇게 빠지고 나서 다시 좀 상승은 하리라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반동 파동이라기보다 그냥 조정 파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금 추세도 안 좋아서 뭐 굳이 뭐 밸류에이션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뭐 B를 먹으러 여기는 가기는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GS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45,000원이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그래도 한 112%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엔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뭐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GS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추세 자체도 지금은 나쁘지 않고요. 정제 마진도 괜찮아지고 있어서 뭐 충분히 저는 좀 살만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63만원이고 뭐 나머지 실적 전망치 이 정도다 라고 감안했을 때 뭐 저는 그냥 살짝 비싼 정도다 라는 생각입니다. 딱 그 정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지금 리니지 W 이제 곧 출시 예정인데 뭐 그거에 따라서도 사실 실적이 많이 달라지긴 하겠죠. 뭐 그 영향이 이제 뭐 가장 클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뭐 상대가치 평가로는 싼 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엄청 싼 것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싼 구간까지는 내려온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일단 뭐 여기도 리니지 W라는 지금 한 회 게임의 지금 실적이 완전 회사의 운명이 지금 달려있는 상황이라 뭐 저는 이제 그렇게 굳이 리스크 있는 거에 굳이 지금 들어가야 될까? 뭐 딱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설사 대박이 나서 잘 먹는다 치더라도 대박이 안 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있는 상황에서 저는 굳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딱 그 정도 생각이고요. 여기도 이제 A, B, C여서 그 다음 이제 B일지 아니면 여기 그냥 A, B, C 다음에 상승 파동일지는 뭐 리니지 W의 이제 사실 신작을 봐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과거의 파동을 뭐 잘 매겼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제 리니지 파동에 대해서도 좀 알 수 이게 리니지의 성공 여부도 이 파동에서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전 보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종목 자체가 파동이 일단 그렇게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수였으면 가능할 텐데 일단 뭐 좀 그럴 가능성 좀 낮을 것 같다라고는 보고요. 결국 뭐 너무 리스크가 크다.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스톱 종목 살펴보면은 여기는 뭐 정말 지금 오랜 기간 그냥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이게 4파 그냥 삼각형일지 5파가 남아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이제 떨어지기 전에 횡보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여기도 이제 일단 지금 추세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다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추세는 좋지 않아서 밸류에이션도 안 좋은 동 주식을 굳이 들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뭐 딱 그렇게 일단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설명드린 것 같고, 이제 아까 그 얘기했던 게 그냥 이제 뭐 매일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 사실 과거 이제 증시가 좀 고점을 칠 때 좀 약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통점이 이 미국 쪽으로 기준을 봤을 때 상업은행 예대율이 다 100%가 됐었습니다. 파란 색깔이 상업 예대율인데, 이게 높을수록 결국 이제 실물 경제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점을 많이 쳤었는데, 증시가 이 닷컴 버블이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증시 레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예대율은 뭐 사상 최저인 59%입니다. 이제 왜 이런 기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2008년부터 이제 2009년도 이제 양적 완화 하던 시절부터 지금은 이제 아예 경제학적으로 아예 다른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정말 이제 완벽하게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이때랑 다른 게, 이때부터 이제 연방준비은행의 총 자산이라는 게 이제 증가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양적 완화 때문인 거죠.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시중에 있는 이제 국고 채권이나 이제 MBS를 막 사면서, 이제 MBS는 이제 주택 담보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제 모기지드 백드 스큐리티 해서 모기지가 담보된 증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걸 많이 사면서 어떻게 보면 통화량 자체가 이제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화폐 자체, 이제 돈의 가치가 결국 떨어지는 거죠. 돈을 많이 푸니까 일단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뭐 증시가 올라간 게 일단 첫 번째 있고요. 이제 그게 이제 다 통장에 돈이, 근데 그 돈들이 실제로 실물 경제에 풀린 건 아니고 다 통장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결국 그냥 통장에 쌓여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서. 일단 뭐 그게 정확한 의미는 아닌데, 쉽게 생각하려면 이제 그건데, 이제 양적 완화 이후로부터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이제 과거엔 없었다가, 거의 없었다가 폭증을 합니다. 이제 거의 3조 달러까지 증가를 하게 되죠. 거의 2.8조 달러. 근데 그랬다가 이제 미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이렇게 지급준비금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급준비금이 떨어져서 돈이 실물 경제로 풀리니까 물가가 올라가서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 라는 스텝이 맞는 거거든요. 이제 이게 좀 이게 지준이 풀리니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이때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미국채 30년물이 3.3%까지 갑니다. 지금 2%대인 게 많이 반등을 한 게, 이제 인플이 발생을 하고요. 이제 단위 돈이 이렇게 풀려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을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그 직전에 했던 게 이제 테이퍼링을 하죠. 근데 정확하게 테이퍼링을 하면 이제 이 지준이 또 풀리게 되는 거긴 합니다.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풀려 있는 단계죠.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덕분에 지금도 이제 800억, 매월 800억 달러에 이제 국고채권 사고 있고, 400억 달러 MBS 사니까 달에 이제 1200억 달러에 이제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곧 테이퍼링을 하죠. 이제 테이퍼링은 아마도 11월에 발표가 예상이 되고요. 지금 테이퍼링 이제 똑같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테이퍼링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지급준비금이 증가를 안 하는 겁니다. 돈을 안 푸니까 지준이 이제 증가를 못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경기가 진짜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준은 못 풀리다 보니까 풀리게 됩니다. 감소를 하게 되겠죠. 지준이 감소를 하면 이제 경기가 좋으니까 지준이 감소를 하는 겁니다. 통장에 있는 돈이 사람들이 쓰는 거죠. 투자가 됐든 소비가 됐든 지준이 감소를 하면 당연히 시중에 이제 잠들어 있던 돈이 풀려 나오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람들한테 통장에 정부에서 10억씩 다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줬는데, 그거를 돈을 못 쓰게 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물건 가격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겠죠. 돈은 줬는데 화폐량은 증가했는데 그 돈을 못 쓰게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물건 가격은 안 올라갈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 물건 가격이 안 올라가던 리밋을 지금 제한을 없애버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 가격이 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대신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기 전에 그럼 지금은 왜 인플레이션이 많이 왔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은 이제 통화량 자체가 증가해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1차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1차 인플레이션이 통화량 그냥 M2 자체가 증가해서 인플이 발생한 거고 2차 인플은 이 지급준비금 이 지준이 풀리면서 인플이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또 오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기준금리를 또 인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강하면 강할수록 결국 지준이 빨리 풀면 빨리 풀수록 인플레이션은 강하게 올 거고 강하게 풀리면 풀릴수록 이제 인플레이션이 강하게 와서 기준금리는 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증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돈이 너무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어서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금리가 가장 요즘에 제가 계속 중요하게 보는 게 지금 이렇게 과거랑은 다르게 예대율이 낮은데도 증시가 많이 올라갔던 것은 실질금리 때문이거든요. 실질금리를 살펴보시면은 이 파란 색깔 두 개들이 이제 실질금리인데 이제 팁스 안에 있는 실질금리랑 팁스 금리가 이제 실질금리인데 이 진한 파란색은 팁스 금리고요. 이 코어 PCE 이제 소비자 물가에서 제가 직접 이제 미국 채 10년 금리에서 소비자 물가를 뺀 겁니다. 이건 제가 계산으로 구한 이제 실제 물가 지표랑 차이가 나는 실질금리 이제 두 가지 실질금리인데 뭐 큰 축은 비슷하게 흘러가죠 지금. 근데 실질금리가 지금 상당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냥 팁스 기준으로 마이너스 1% 정도 되죠. 근데 과거 이제 마이너스 됐던 게 과거 이제 2008년, 9년부터 이제 양적 완화했던 영향으로 2012년부터 또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2015년 이제 2013년 중반부터 결국 테이퍼링 끝낸다라고 말하자마자 실질금리 플러스 구간으로 순식간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거의 1%까지 가죠. 순식간에 마이너스 1% 부근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이제 그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증시 같은 경우에 이 실질금리가 낮으니까 실질금리가 결국 금융시장의 조달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냥 집으로 생각하면 내가 마이너스 1%로 대출 받으면 쉽게 말해서 10억 대출 받으면 1,000만 원씩 나한테 주는데 대출 안 받을 사람이 없겠죠. 물가가 플러스인 상황에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당연히 우리가 대출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다 주식 투자하고 집 투자하니까 집 가격 올라가고 주식 가격이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펀딩 레이트 결국 내가 조달하는 금리가 마이너스였으니까요. 이제 실제로 물가 대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은행에서 빌리는 건 실제로 마이너스가 아니죠. 근데 그 마이너스가 아닌 거는 명목금리잖아요. 명목금리. 근데 이제 명목금리랑 이 실질금리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뭐 그냥 또 설명을 드리면은 명목금리는 이제 실질금리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하면 나옵니다. 근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상당히 높은 구간이죠. 근데 명목금리는 생각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가 이제 엄청나게 마이너스인 상황인 거죠. 투자하기에는 매우 좋은 상황이었으나 결국 테이퍼링하면 실질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때 일단 1차적으로 하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차트랑 같이 해서 좀 살펴보면은 결국 이런 느낌인 거죠. 결국 그냥 코스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치면은 이제 결국 지금 당장 그냥 기술적 반등 이제 여기까지 여기 이제 1, 2, 3, 4, 5로 이제 끝이 난 거잖아요. 4, 5로 여기가 이제 끝이 났고 여기까지가 이제 작은 A파의 끝이 났다. 결국 이제 B파 반등은 당연히 이제 낙폭이 좀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B파 반등은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C파가 이제 나올 텐데 이 C파는 이제 실질금리가 아무래도 튀어서 나타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실질금리 튀고 나서 또 이제 B파가 나오면서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때는 실질금리가 이제 튀고 나서 경기가 실제로 좋을 거거든요. 경기가 좋아야지 이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급준비금이 풀리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보통 시차를 발생합니다. 그 시차 때문에 사람들이 경기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아마 저는 이제 B파, 이게 A파고 그때 이제 B파가 좀 나타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너무 강하게 오는데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를 것 같아 해서 이게 1, 2, 3, 4, 5로 C가 나오면서 저는 좀 끝이 나지 않을까라고 일단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목요일은 제가 좀 회사 갑자기 좀 저녁에 일이 생겨서 못할 것 같고요. 수요일도 제가 좀 개인적인 일정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못할 수도 있어서, 못하면 커뮤니티나 아니면 이제 못한다고 좀 썸네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